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요번 영상은요. 저번에 제가 이민하고 캐나다에 사는 어떤 그 생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이 캐나다가 살기가 좀 쉽지 않다. 물가가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댓글을 주셔서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그러면은 한번 그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과연 진짜 왜 살기가 힘든 걸까? 그리고 진짜 살기가 힘든 곳인가? 그래서 제가 기준이 되는 거는 중산층을 좀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또 미국, 캐나다. 왜냐면 또 캐나다 하면 또 미국을 또 뺄 수가 없거든요. 항상 비교가 되니까 북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요번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요 영상을 통해서 캐나다 정말 살기 힘든 곳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과연 뭐 물가가 비싸다 싸다를 논할 때는 많은 경제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CPP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그 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거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고요. 가장 현실로 와닿는 거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뭘까요? 패스트푸드 중에 빅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도날드요. 네, 맥도날드에서 빅맥 그 지수라는 게 있어요. 빅맥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빅맥 지수를 보면 물가가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비싸냐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가 5불 25, 미국이 5불 15, US 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5위하고 6위예요. 지금 캐나다는 미국은 5위하고 6위.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3불 5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탑 56위에 있고요. 56위라고 랭크가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음식 보시면 지금 캐나다나 미국이 한국보다는 빅맥 지수에서는 훨씬 높죠. 예, 실제적으로도 체감 경제를 보시면 한국은 음식이 상당히 북미에서보다는 싸다는 거를 제가 한국에 올 여름에 6주 정도 있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실물 경제에서는 조금 더 캐나다나 북미가 프라이스가 높을 수도 있다는 거는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볼 거는 한번 그럼 중산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중산층이란 거는 무엇이냐? 자, 그러면 중산층 얘기하기 전에 한번 최저임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북미하고 한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저희가 좀 찾아보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9,860원 정도 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장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온타리오주를 기준으로 하면 한 16불 55예요. 그럼 한국 돈으로 환산을 지금 환율을 계산하면 한 16,400원. 자, 그래서 빅맥 지수로 보면 30%가 싸고요. 실제적으로 9,860원하고 16,400원 정도 하시면 한 40% 정도 높죠. 임금이.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비싼데 실제적으로 임금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또 감안하시면 또 한 가지 또 그런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중산층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웹사이트 몇 개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의 중산층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한국일보 경제에 작년 8월에 게시된 어떤 그 아리클인데요.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한국의 중산층이라고 하면 순자산이 9억 4천 정도 되고요. 소득이 월소득이 686만, 그 다음에 소비가 427만 원으로 보면 중산층이다라는 어떤 그 에버리지를 그런 기사가 났는데 이게 지금 OECD 그 나라들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100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매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한국에서는 이제 중산층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한국 돈으로 그러면 거의 뭐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버시는 거죠, 1년에. 자, 그러면 캐나다의 중산층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또 저희가 웹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Average Canadian Salary라고 하시는 저희가 여기를 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Average Canadian Salary가 지금 보시면 온타리오주 볼게요. 64,626불 64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의 중산층의 개념은 굉장히 자산 위주로 돼 있어요. 차는 뭘 타야 되고 내가 순자산은 얼마며 부채를 빼고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가 굉장히 그러니까 넘버 계산적으로 비교하기 편한 게 중산층의 개념인데요. 북미하고 유럽은 중산층의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정의 한번 보시면 프랑스에서는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실력, 영국에서는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걸, 미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할 것들을 중산층으로 인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한국의 중산층 개념은 굉장히 넘버적인데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개념이 사회적인 의식 개념이 좀 더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산층 개념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를 요 아리클에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저희가 한국 중산층의 인컴 얘기했고요. 이제 북미, 그리고 특히 온타리오 전체 북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 에버리지 인컴 갖고 생활을 어느 정도 가능할지 한번 브레이크다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average income 그 웹사이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중산층 평균 캐나다 한국하고 좀 비슷한 액수인데 63,000불에 텍스를 다 내시고 하는 비용이 45,000불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 3,800불 정도, 3,760불 정도 되고요. 한화로는 한 400만 원이 좀 안 되겠네요. 한 38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에 생각하면.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좀 브레이크다운을 좀 보면 이제 캐나다 전체로 봤을 때 토론토가 이제 4,800으로 높은 편이고 정말 제일 높은 데는 밴쿠버예요. 5,100불. 캘거리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캐나다 전체로 보시면 이게 한 달 생활비인데 요거는 지금 3인 가정 기준입니다. 예. 3인 가정 기준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저기 차트로 나와 있죠. 4,800 토론토가 밴쿠버가 5,100 3인 가족 기준이고 이제 렌트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커플일 때는 좀 더 쌉니다. 렌트비가 아까 2,100에서 1,800으로 내려갔고요. 커스트 그 한 명일 때와 두 명 커플일 때도 음식값이 달라지죠. 그리고 차일드 가스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프리스쿨, 사교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비율이 높죠. 투 패밀리. 그러면 자, 싱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3,500불이에요. 3,551불. 4명일 때는 6,144불. 그러니까 거의 뭐한 600만 원이 좀 넘고요. 36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살 때는. 근데 여긴 또 약간 좀 사이트만 차이가 있는데 혼자 살 때는 밴쿠버가 좀 더 오히려 싸고요. 이 차트로 보면은 토론토가 제일 높죠. 근데 저희가 다른 사이트에서 또 보게 되면 3인 가정 기준으로는 또 밴쿠버 가장 또 이게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사이트에서 뭘 하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단 기준으로 보신다면 토론토에서 3인 가정은 4,800, 1인 가족으로는 3,551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보시면 아이가 늘면 당연히 사교육비도 늘고 자동차는 똑같아요. 그죠? 보시면 4인이나 뭐 1인이나 자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아이가 늘어날 때마다 교육비와 지금 보시면 교육비와 음식 비용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생활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는 5인 가족이거든요. 애가 셋이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5인 가족일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 뭐 4인 가족일 때 6,000이니까 5인 가족일 때는 말 다 했네요. 돈 많이 필요하네요. 예. 유부남들 화이팅입니다.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말에도 일하시고 저도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사는 거가 돈으로 여러 가지 생활비로 봤을 때는 되게 빠듯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까지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뭐 이렇게 그 중산층 개념 보시면 돈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의식 구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저희가 항상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 중산층 45.6%는 자기들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일보에 따르면 작년에 기사에 따르면 현실은 중산층인데 중산층을 바라며 살고 주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거죠. 제가 본 많은 클라이언트 중에요.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서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이 북미에서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특권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1,000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한 푼도 없던 의료 시스템은 똑같아요.
똑같이 기다려야 되고 똑같이 MRI 찍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예, 그렇다고 뭐 자기가 돈이 많다 그래서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프라이빗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 하나 있고요. 돈이 많다 그래서 시장 보는 데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상대적인 그런 주관적인 빈곤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북미는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내 페이스로 갈 수 있는 게 참 캐나다고요. 미국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들하고 비교하지를 잘 않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요. 내 페이스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내가 내 차 사고 내가 내 주거 있고 내가 돈 좀 모아서 1년에 2년에 한 번씩 여행 갔다 오고 그러고는 또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뭐냐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펜션이 있는데 돈을 한 푼도 자산이 없는 분들은요. 한 달에 펜션이 거의 한 1,800, 1,900이 나오세요. 65세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그만큼 잘 돼 있으니까 한 달 버는 돈이 적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65세 넘으시면 한국처럼 이제 한국에 이제 그 노인 빈곤이 높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집 하나 계신데 이제 인컴이 없으시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적을 수 있고 사회적인 보장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중산층의 어떤 돈이 좀 적고 생활비가 높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해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주관적인 빈곤감이 한국보다는 적으실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제 경험상으로 제가 캐나다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실제적으로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지금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순자산이 보통 6억 정도, 이제 4인 기준에 이런 중산층이 그러면 6억 정도를 갖고 이민을 오시거나 캐나다나 이제 뭐 북미에 오시면 도대체 내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의 집을 살 수가 있고 이게 내가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인컴을 갖고 캐나다에 와서 부부가 맞벌이를 벌기 시작하면 이제 그 시나리오 제가 한번 런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집을 어느 동네에 살 수 있지? 그래 제가 그걸 한번 레퍼런스를 한번 같이 해보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조지현 변호사였습니다.